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청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통신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광의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헌법 규정 중에서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협의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주거의 자유는 공간적인 영역에서의 보호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통신의 자유는 당사자 간의 그 개인이 의사나 정보를 편지나 전화나 전신이나 이런 통신 수단으로 전달할 때 그 사람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이나 그 상대방 당사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할 것을 보호하는 그런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오롯이 해석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전에 그 국가가 우편제도를 독점했지 않습니까? 우편제도를 독점하니까 국민들은 우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국가가 독점하니까 국가로부터의 침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편물을 검열한다거나 전화 통화를 감청한다든가 뭐 이런 그 국가적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일반 국민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침해에 의한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 인격권 어떻게 다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 인격권보다는 통신의 자유가 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편지, 서신 뭐 이런 것 이외에도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무슨 SNS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비밀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해지니까 전통적인 공간적 영역에서의 보호인 주거의 자유보다는 통신에 관한 이 자유가 더 중요시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게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 있는 초원복집에서 선거 관련 회의를 하는 것을 사인들이 하는 것을 내용을 알기 위해서 도청기를 설치했죠. 도청장치를 설치하니까 그 불법 선거를 모의했던 사람들은 쑥 빠져나가고, 도청기를 장치를 설치한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았던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비법이라고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의 자유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져가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이런 것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자유, 양심, 종교, 학문 이런 자유들은 이제 내심적인 내면적인 자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통신의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혼자서 말하는 것을 통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외면적인 정신 활동이다. 외부적으로 상호관계가 있어야 통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영역 이론이라고, 독일의 영역 이론이라고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인정되지 않는 공적인 영역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인정돼야 할 사적인 영역이 있는데,
내심,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또 내밀한 영역이 있고, 내밀한 사적 영역. 이 내밀한 사적 영역은 뭐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거겠죠.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적인 영역.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은 좀 더 제한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영역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 본인이 상대방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다거나 서신이 갔다거나 통지를 했다거나 할 때 그 사람 상대방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죠.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뭐, 뿐만 아니 내용이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 통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신의 그 불가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이지만 법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외국인도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신의 자유라는 것은 원래 수사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 이런 기관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많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한 것인데 요즘에는 인터넷,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개인에 의한 해킹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사인에 의한 보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영화 보면 옛날에 나왔던 Enemy of State라고 해서 위성통신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개인이 국가 권력,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성통신 하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 감청 기술이 점점 발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점점 더 왜소화시킨다고 할까요? 점점 그 보호가 필요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통신은 뭐냐? 통신이라는 것이 우편물하고 전기통신인데 우편물이라는 것이 우편법에 의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고 전기통신이라는 것은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 정보 서비스, 오사전송, 유선 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문헌,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라는 것이 보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격지자 간의 그런 의사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격지자 간이 아니라도 근접해 있는 사람에게도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통신의 자유에서 꼭 격지자 간의 그 장소적 개념이 있다라고 꼭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해받지 아니한다. 불가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는 것. 그죠? 리크라고 하죠. 누설되는 것. 누설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죠? 그다음에 수신지, 발신지, 정보의 형태, 발신 횟수와 같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뭐 이런 불가침에 관한 관련 법규로 가면 우편법이 있고 통비법이 있고 형법 316조의 비밀침해죄가 있습니다.
형사법을 상당히 많이 처리했는데 그 형법 316조의 그 비밀침해죄 316조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1항 봉함 하면서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리한 것은 그 엄마가 자기 편지를 뜯었다고 엄마를 고소했던 사건 딱 한 번 본 적이 있고 비밀 침해죄 이것도 상당히 귀한 죄명이 아닌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형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감청이죠. 이제 감청이 실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것을 딱 녹음해서 듣는 거니까 감청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통신의 자유의 그뭐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면 통신의 자유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대 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제한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통비법이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와의 통신 금지 이런 게 있죠. 국가보안법에 있고 형소법에도 피고인과 관련된 채무의 제출 명령, 압수 107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실무상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게 그거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 실무상 가장 주변에 자주 접하는 것이 형집행법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행형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그 문제가 헌재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파법상으로도 그 정부를 폭력수단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의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가끔 누구를 납치했다거나 할 때 위치 정보를 알아내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비법은 이제 뭐 영장주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영장으로 안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감청 같은 걸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 영장주의와 그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립적이고 사법부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중립적인 법관에 의한 그죠?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영장주의와 뭐 맥은 일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 제한 조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청인데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동의가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원,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이 통상 2인이 2인이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그 일방 당사자가 녹음해서 녹취록을 낸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동의를 받고 제3자가 그것을 감청한다. 그렇죠? 녹음한다. 그래서 녹취를 낸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위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니까 아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꼭 연락을 하고 싶은데 뭐 신병 훈련 기간 중에 일정 기간 중에는 연락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 중에 자기 배우자가 애를 낳을 예정일이 됐는데 애를 제대로 낳았는지 한번 전화를 한번 하게 해주라라고 하니까 신병 훈련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연수원 동기가 굉장히 낙심하고 화를 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신병 교육 훈련 기간 동안에는 전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신병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이 나긴 했습니다. 네.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편지도 못 쓰고 전화도 못 하고 하니까 참 답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범죄 수사를 할 때 있어서 감청 있지 않습니까? 감청을 하는데 말이 감청이지 이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담해서 그 녹음 테이프를 다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그 감청이라는 것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통계법에 의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고법수석부장이라든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헌재 결정 중에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총 기간이라든가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거 무제한 연장을 허가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통일법이 개정돼서 막 1년인가 이렇게 1년 이내로 하고 그걸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어떤 법률에는 총 3년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테러를 한다. 그렇죠? 테러를 하는 경우에도 수석부장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수석부장의 허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 제한이라고 해서 검사, 사경,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긴급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36시간 내에 받고 하지 못하면 즉시 중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납치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알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죠. 수사를 할때 감청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말씀드린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범죄에 관한 내용만 통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콜콜한 옛날에 그 녹음 카세트 녹음기로 녹화해서 할 때 한번 해보니까 범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 개인사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패킷 감청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결정한 게 있는데 패킷 감청은 그 통신선을 지나가는 그 통신선을 이용하는 모든 그 정보를 이제 감청하는 거죠. 그래서 패킷 감청은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자료를 취득한다. 그래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그런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 통일법에 의하면 이런 감청,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압수수색이나 통일법에 의한 감청이 있은 다음에 그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폐기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폐기가 되는가 저것이 나중에 살아나서 또 다른 데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공포심을 주는 것이죠. 뭐 20년, 30년 있다가 갑자기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도출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죠. 국가보안법상으로도
방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내에 처한다. 한 그런 경우에 이제 언제가 합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런 규정이 추가되어서 돼 있고 또 국가보안법에는 또 처벌하게 돼 있는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을 신고하면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게 돼 있으니까 이 북한이라는 이 존재가 예, 예, 반도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정권인데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도 이중적 지위죠. 처벌도 하면서 또 교류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 행영법상 형의집행 및 형의집행 옛날에 행영법이 지금은 형집행법이라고 하는데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제한은 실무상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는 검열할 수 있다. 꽤 많은 헌재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2021년 9월 30일 2019 헌마 919호 수용자의 서신을 개봉하거나 열람한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다. 기본권침이 아니다. 라는 기각 결정이 했습니다.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구제된 경우에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기본권과 동일하게 되는데 통신의 자유가 중요해진 것만큼 이 구제의 방법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통신에 우리가 전화를 함에 있어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감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고 원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또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쌍둥이 폰을 만들어서 전부 감청을 한다거나 쌍둥이 폰을 만들어서 위치 추적을 하는데 사용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